프랑스 정부의 폭탄 발언에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토 회원국 핀란드는 한국 무기 도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새벽 4시 핀란드 국방안보 작전실이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대가로 핀란드는 세계 최강 나토 대국들과 등을 찌는 극단적 결정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습니까? 그 질문에 핀란드 정부가 내놓은 단 한마디,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말 한마디가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파장. 당신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야심만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고객이 아닌 함께 살아남을 전우로 바라본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핀란드 국방부 차관 파보 매키넨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순간부터 우리 핀란드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헬싱키 국방부 청사 지하 3층 위기상황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죠. 새벽 4시였는데도 모든 핵심 인사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장관님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파보, 이제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 당장 방어력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1340km나 되는 긴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키이우 외곽에서 벌어지는 전투, 피란민들의 행렬, 그리고 러시아군의 무자비한 공격. 이게 정말 21세기에 벌어지는 일입니까? 정보국장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푸틴이 마침내 선을 넘은 거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중립을 지켜왔지만 푸틴의 행보를 보니 그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회의실 벽에 걸린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939년 겨울 전쟁 때처럼 우리는 또다시 혼자 버텨야 하는 건가? 당시 소련이 침공했을 때 서방 어느 나라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맨손으로 소련군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죠. 차관님, 현재 우리 군사력으로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막기 어렵습니다. 육군 참모차장이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부족한가요? 자주포의 경우 러시아 대비 1대 15의 열세입니다. 전투기도 1대 8 수준이고요. 충격적인 숫자였어요. 이런 압도적 열세로는 제대로 된 방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방어력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한 자주포 200문, 경공격기 50대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경제기획관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유럽산 무기로 구매한다면 최소 50억 유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50억 유로라고요? 우리 국방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최소 5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5년이라고요? 러시아가 그때까지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기존 유럽산 무기로는 한계가 명확했어요. 프랑스 레클레르 전차는 납기가 5년이나 걸렸고 독일 호위츠 자주포는 가격이 무려 대당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들의 안일한 태도였어요. 지난해 독일 라인메탈 관계자와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파보 차관님, 우리 무기는 검증된 품질을 자랑합니다. 독일 영업 담당자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납기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품질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가격은 좀 조정이 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이미 최선의 가격을 제시해드린 겁니다. 결국 어떤 협상도 불가능했어요. 그들은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며 고객의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탈레스 그룹과의 회의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차관님, 우리 시저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성능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납품이 가능한가요? 최소 4년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문이 밀려 있어서요. 4년이라니. 그들에게는 고객의 급박함보다 자신들의 편의가 더 중요한 모양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참모들에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이대로는 2030년은 되어야 제대로 된 방어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0년이라고요? 그때까지 러시아가 가만히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유럽 밖에서 말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참모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관님, 혹시 미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FMS 대외군사 판매 절차만 2년이 걸리거든요.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최근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무기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요? 아직도 개발도상국 아닌가요? 한국이 무기를 만들어요? 제가 의아해하자 그 참모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한국 방산업체들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훑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불과 20년 만에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6.25 전쟁 때는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모가 건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스펙만 보면 유럽산 무기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성능은 더 뛰어나 보였어요. 이 가격이 맞나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K9 자주포가 대당 40억 원이라고요? 독일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납기도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3개월이라고요?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거든요. 이렇게 좋은 조건이라면 분명 어딘가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은 어떻습니까? 차관님, 터키가 시리아 작전에서 K9을 사용했고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에서도 운용했다고 합니다. 모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터키와 인도까지요? 이제 조금 흥미가 생겼습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고 인도는 러시아제 무기를 주로 쓰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구해보세요.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사례도 자세히 분석해보고요. 참모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라 사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핀란드가 의료진을 파견했었거든요. 당시 우리도 전후 복구로 어려웠는데도 한국을 도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70년이나 된 일이었죠. 지금의 한국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국 방산업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 정부와 비공식 접촉도 타진해 보고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한국 무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내 아이노가 물었어요. 여보, 뭔가 고민이 있나요? 요즘 계속 심각한 표정이네요. 러시아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네. 우리 방어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중립국 아닌가요? 러시아가 우리까지 건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노, 우크라이나도 중립국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헬싱키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도시가 언젠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푸틴의 야망은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을 거였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현실이었고 기존 유럽 무기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한국 관련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지난 5년간 한국 방산업체들의 성장세가 놀라웠거든요.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이미 16개국에 수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폴란드, 인도, 터키, 이집트,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까지. 정말 이 나라들이 모두 한국 무기를 선택했나요? 담당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특히 폴란드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어요. 폴란드의 계약 규모를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색 48대, FA-50 경공격기 48대. 총 계약 규모가 1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폴란드가 왜 이렇게 대규모로 한국 무기를 도입했을까요? 러시아의 위협 때문입니다.
폴란드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폴란드의 선택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더욱 인상적인 건 한국의 무기 개발 철학이었어요.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거였습니다. 유럽 무기들이 너무 비싸고 느린 것과는 정반대였죠. 분석관, 한국 무기의 품질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터키군이 시리아에서 실전 투입한 결과 기존 독일제보다 정확도가 30%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어떤가요?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에서 사용했는데 러시아제 무기보다 고장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평가했어요. 이런 실전 데이터들이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한국 방산청에 공식 문의를 해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사를 전달하고 가능하다면 실사단 파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모들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빨리 결정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판단이 생명이거든요. 러시아는 매일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었고 우리도 언제 그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과의 접촉을 시작하자마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맥키넨 차관님, 최근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파리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프랑스가 왜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프랑스도 우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유럽 방산업계에서 한국의 약진이 그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특히 핀란드 같은 나라까지 한국 무기를 고려한다면 이건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을 겁니다. 언제 만나시겠습니까? 저는 프랑스 측과의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관님, 독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도요? 네, 라인메탈 CEO가 직접 헬싱키를 방문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제 독일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구걸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기로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노, 이제 정말 새로운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한국과 손잡는 거예요. 유럽의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다른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있을 텐데. 아이노,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북유럽의 긴 겨울밤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조상들이 1939년 겨울 전쟁에서 보여준 그 용기를 이어받아 이번에도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고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말입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한국 무기의 글로벌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정보분석팀에 특별 지시를 내렸어요. 지난 5년간 한국 무기를 도입한 모든 국가의 리스트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기존에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요. 파리 회의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니가 직접 나서서 저를 만나더군요. 맥키넨 차관님, 나토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무기 체계 표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한국 무기는 우리 체계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그럼 프랑스 무기의 납기를 단축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가격도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고요. 르코르니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그들도 뾰족한 해답은 없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정답이라는 걸 말입니다. 차관님, 혹시 다른 조건은 어떠십니까? 프랑스의 최신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 프로젝트 같은. 르코르니 장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장관님, 기술 이전은 10년 후의 이야기고 공동 개발은 더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가 있어요. 파리의 호화로운 국방부 청사에서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고객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나온 보고서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 2년 만에 16개국이 한국 무기를 계약했더군요. 폴란드가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대, FA-50 경공격기 48대를 주문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1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 12대, 노르웨이는 30대를 도입했고요. 이집트는 무려 213대의 K9을 계약했습니다. 심지어 호주까지 30대를 주문했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이 나라들이 기존에 쓰던 무기는 뭐였습니까? 저는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폴란드는 독일 레오파드 전차와 미국 M119 자주포를 주력으로 사용했습니다. 호주는 미국 무기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나라들이 왜 기존 체계를 버리고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의 인터뷰 기록을 찾았어요. 독일 무기는 납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한국 무기는 3개월이면 받을 수 있고 성능도 충분하다. 호주 국방부 자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펠라딘 자주포 대비 K9의 운용 비용이 40% 낮다. 또한 자동화 수준이 훨씬 높아 운용 인력도 절약된다. 저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이게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분석관, 한국 무기들의 기술적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네, 차관님. 다음 날 저는 직접 에스토니아 국방장관 한노 페비스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우리와 같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거든요. 안녕하세요, 장관님. 최근 한국 자주포를 도입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에스토니아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아, 맥키넨 차관님.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쓰던 구형 소련제 무기와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일단 정비가 간단합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한 달 교육받고 바로 운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겨울 혹한기에도 문제없이 작동했고요. 겨울 혹한기라는 말에 저는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핀란드도 겨울이 혹독한 나라거든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한다는 건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혹시 다른 유럽 무기와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있습니다. 독일 자주포도 검토했거든요. 하지만 가격이 한국제휴 2,500였고 납기는 3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코앞에 있는 우리로서는 3년을 기다릴 수 없었죠. 저는 이 대화를 통해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기존 유럽 방산업체들은 너무 안일했던 겁니다.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고가 정책을 유지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터키의 사례를 조사해봤어요. 터키는 한국으로부터 K9 기술을 이전받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터키군이 시리아 작전에서 이 자주포를 실전 투입했는데 성과가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차관님, 터키군 작전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정보분석관이 기밀 자료를 가져왔어요. 2019년 시리아 북부 작전에서 터키군이 한국제 K9을 사용했는데 명중률이 기존 독일제보다 30% 높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고장률도 현저히 낮았어요. 사막의 모래 바람 속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에서 K9을 사용했는데 기존 러시아제 무기보다 정확도가 훨씬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차관님, 인도 측 보고서도 확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2020년 라다크 국경 분쟁에서 한국제 자주포를 사용했는데 고도 4,000m의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합니다. 이런 실전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참모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명백한 시장의 변화예요. 차관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 무기 시장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브랜드와 전통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실용성과 효율성이 더 중요해졌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모든 나라가 긴급히 방어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빠르고 효과적인 솔루션이 필요했어요. 한국 무기가 바로 그런 니즈를 충족시켰던 겁니다. 차관님, 추가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한국 무기들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디지털 기술의 접목이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K9 자주포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기상 조건, 표적 정보, 탄약 특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사격 재원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명중률이 기존 무기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이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어디서 오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첨단 IT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국방장관님께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한국 무기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보,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의 반발이 걱정되네요. 괜찮을까? 장관님, 지금은 그런 걸 고려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장관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갑작스럽게 국방부를 방문한 거예요. 차관님, 잠깐 시간 되시나요? 프랑스 대사 피에르 르블랑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일이시죠? 최근 핀란드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싶어서요.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려라고 하시면요? 나토 회원국으로서 무기 체계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무기는 나토 표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사님, 그럼 프랑스 무기의 납기와 가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대사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러시아는 지금 당장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대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노, 이제 정말 시작된 것 같아요. 뭐가요? 한국 무기를 둘러싼 경쟁 말이에요.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섰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죠. 다른 나라들도 이미 그 길을 선택했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6개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들은 모두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거였습니다. 폴란드처럼 러시아와 직접 맞닿은 나라들, 호주처럼 실용성을 중시하는 나라들, 이집트처럼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나라들, 모두 다른 이유였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한국 무기가 그들의 니즈를 가장 잘 충족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도 그 대열에 합류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방산청에 공식 서신을 보냈습니다. 핀란드의 무기 도입 의향과 함께 기술진 교류 방안도 문의했어요. 프랑스의 압박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다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 후 한국 방산청에서 정식 답변이 왔습니다. 핀란드 측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부 협의를 위해 실무진 파견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한국과의 공식적인 접촉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마침내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방부 실사단 단장으로서 한국의 방산 기술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스펙이라고 해도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헬싱키에서 서울까지 9시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더군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기술 발전 속도였어요. 반도체, 조선업, 자동차 산업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이제 방산업까지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방산청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맥키넨 차관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방산청 국제협력실장 김정호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방문이 양국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면서 저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발전된 도시였거든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차관님, 내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종합시험장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거기서 실제 무기 시연을 보실 수 있어요.
한국 측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도 견학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K9 자주포, 사거리 40km, 분당 최대 6발 발사 가능, FA-50 경공격기, 최대 속도 마하 1.25, 다양한 무장 탑재 가능,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 사거리 80km, 동시다발 타격 가능. 숫자로만 보면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실물은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안산 종합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평야에 각종 군사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규모만 봐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관님, 먼저 K9 자주포부터 보시겠습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술진이 안내했습니다. K9 자주포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솔직히 실망했어요. 이게 다입니까? 생각보다 작네요. 독일이나 프랑스 자주포에 비해 확실히 컴팩트했거든요. 한국 기술자 박철수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크기가 작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동성이 뛰어나죠. 어떤 의미인가요? 같은 화력을 내면서도 무게는 30% 가볍습니다. 그래서 험한 지형에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때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K9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정말 빠르게 포격 준비 자세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실사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쾅!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소음은 예상보다 적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30초도 안 되어서 두 번째 포탄이 발사되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재장전이 가능한가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입니다. 사람이 직접 포탄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바람, 온도, 습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적의 사격 재원을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연속으로 6발을 쏘는 동안 모든 포탄이 정확히 목표를 맞췄어요. 명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전에서 92% 이상입니다. 기존 유럽제 자주포보다 30% 높은 수준이에요. 이어서 FA-50 경공격기 시연도 봤습니다.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경쾌하게 날아오르더라고요. 저 비행기가 정말 전투기 맞나요? 너무 가벼워 보이는데요. 경공격기라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운용 비용이 훨씬 저렴하죠. 한국항공우주산업 엔지니어 이상훈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기존 전투기 운용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비도 훨씬 간단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 연료 소모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단순해서 고장률도 낮아요. 실제로 시연 비행을 보니 기동성이 뛰어났어요. 공중에서 급선회를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 시연에서는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한 번에 12발의 로켓이 동시에 발사되는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저 로켓들이 모두 다른 목표를 타격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유도되어 서로 다른 좌표를 공격합니다.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 측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차관님, 어떠세요? 우리 무기들이 기대에 부응하나요? 한국 방산청 차장 윤성민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납기는 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납품 가능합니다. 그 말이 나올 때 저는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불가능하다고 믿었거든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정말입니까? 3개월에요? 네,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미 양산 체계가 구축되어 있거든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럼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빨리 만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품질을 위해 속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품질 검사를 실시해요. 오후에는 생산 라인도 견학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든 것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로봇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컴퓨터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이건 거의 하이테크 산업 수준이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방산을 하이테크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한국 측 관계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기존 방산업체들은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방산업을 재정의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차관님, 혹시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한국 기술진들은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과장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신들의 기술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비는 어떻게 하나요? 핀란드에서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핀란드 기술자들을 교육해 드릴 수도 있고 원격 지원 시스템도 있어요. 모든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유럽제 무기에서 늘 고민하던 문제들, 복잡한 정비, 긴 납기, 높은 비용,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당연한 기본으로 해결되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시연을 보고 나서 저는 한국 측과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차관님, 어떠셨나요? 방산청 국제협력실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한 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에는 한국 무기가 저렴한 대안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잠깐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략이네요. 한국 측 관계자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도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핀란드 국방장관님께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관님, 한국 방문이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바보? 한국 무기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찾던 해답이에요. 장관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해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6.25 전쟁 때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우리에게 최첨단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인드가 인상적이었어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자세,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실용성까지 고려하는 접근법, 이 모든 것이 한국 방산업의 성공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귀국길에 오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핀란드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무기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브뤼셀에서 나토 고위급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번 회의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러 국가 대표들이 작은 그룹을 이루어 속삭이며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맥키넨 차관님, 독일 국방차관 클라우스 베르너가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 안건이 꽤 흥미로울 것 같네요. 그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동유럽 무기 도입 동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 시작되었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대부분의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니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보였어요. 자,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회의를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체계 표준화 방안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일반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계속 긴장되어 있었어요. 마침내 프랑스 국방장관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총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르코르니 장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최근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역외 국가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한국 무기의 확산은 유럽 방위 전략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핀란드를 겨냥한 발언이었어요. 나토는 상호 운용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각국이 서로 다른 무기 체계를 사용한다면 연합작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폴란드도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했거든요. 또한 역외 국가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우리 유럽 방산업체들의 기술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르코르니 장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따라서
나토 회원국들은 무기 도입 시 동맹국 우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반응을 살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동맹국 우선 원칙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유럽 무기의 늦은 납기와 비싼 가격은 뭐였단 말입니까?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프랑스 장관님의 의견에 대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몇 나라 대표들이 애매하게 동조하는 발언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총장님, 발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물론입니다, 맥키넨 차관님. 저는 심호흡을 한 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르코르니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프랑스 장관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동맹국 우선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동맹국들이 우리의 니즈를 제대로 충족시켜줬나요?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방어력이 필요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유럽 무기는 납기가 3년, 5년씩 걸립니다. 러시아가 그때까지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게다가 가격은 어떻습니까? 같은 성능의 한국 무기보다 2배, 3배 비쌉니다. 프랑스 장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프랑스는 한국처럼 만들면 됩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납기를 지키고 운용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면 됩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몇몇 대표들은 눈을 피했고 일부는 썩소를 지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호환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호환성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 무기들은 나토 표준 탄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통신체계나 지휘체계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합니다. 실제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에서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에스토니아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한국 자주포는 기존 나토 체계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프랑스 장관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고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그럼 지금까지 미국 무기에 의존해온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말에 회의장이 또다시 조용해졌어요.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미국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한국도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저도 맥키넨 차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요. 이제 회의실 분위기가 양분되기 시작했어요. 한편에는 프랑스, 독일 등 기존 방산 강국들이 있었고 다른 편에는 동유럽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탈리아 대표가 예상 밖의 발언을 한 거였습니다. 사실 저희 이탈리아도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대표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구형 함정들을 교체해야 하는데 한국의 차세대 호위함이 매력적이더군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탈리아까지 한국 편으로 돌아선 겁니다. 사무총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의견을 명확히 표현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훌륭한 발언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러시아의 위협은 현실인데 유럽 무기로는 대응이 어려워요. 노르웨이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반면 프랑스와 독일 대표들은 저를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비웃음과 견제 뒤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기술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닌 현실이 된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저는 국방장관님께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관님, 오늘 나토 회의에서 한국 무기 도입 의지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나요?
프랑스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우리를 지지했어요. 심지어 이탈리아까지 관심을 보이더군요. 장관님이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저는 단순히 핀란드의 입장만 대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과거의 관성에 얽매일 수 없는 현실적 선택의 필요성을 말한 거였죠. 한국 무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통해 그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 유럽 언론들의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어제 회의 내용이 큰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프랑스 르몽드지는 이런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나토 내부 분열, 한국 무기를 둘러싼 갈등. 독일 슈피겔지도 비슷했어요. 유럽 방산업계, 한국의 도전에 직면, 하지만 동유럽 언론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폴란드 가제타 비보르차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핀란드 차관의 용기 있는 발언, 유럽의 독점 체제에 경종, 에스토니아 언론도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현실적 선택 vs 과거의 관성, 승자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과거에는 브랜드와 전통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실용성과 효율성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에서 헬싱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견제가 본격화될 텐데 우리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핀란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을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 승인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압박이 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어요. 저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과 논리로 무장해서 반대 세력들을 설득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한국 무기 도입이 핀란드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헬싱키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의 우수성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거든요. 헬싱키로 돌아온 지 사흘 후 제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핀란드 의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마르쿠 라이넨이었어요. 매키넨 차관님, 급하게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당장 의회로 오실 수 있나요? 저는 즉시 의회 청사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거든요. 헬싱키 의회 청사는 핀란드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어요. 1931년에 지어진 이 건물에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죠. 의회 청사에 도착하자마자 라이넨 위원장이 저를 맞았어요.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브뤼셀 회의 이후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핀란드 독립 영웅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야당에서 긴급 질의를 요구했어요.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터질 줄은 몰랐어요. 누가 주동하고 있습니까? 사회민주당의 헬레나 카르보넨 의원입니다. 카르보넨 의원이라고요? 그녀는 친EU 성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브뤼셀에서 10년간 유럽 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었죠. 그녀가 어떤 논리로 반대하고 있나요? 라이넨 위원장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한국 무기에 숨겨진 위험성, 아시아 군사 기술 의존의 함정, 유럽 통합 정신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결정, 검증되지 않은 신생 방사국의 위험한 도박.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명백히 프랑스나 독일 쪽에서 흘러나온 것 같아요. 자료를 자세히 보니 프랑스 방산업체들의 로고가 워터마크로 숨어 있었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된 공작이었습니다.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헬싱키 사노마테우가 한면 톱 기사로 다뤘어요. 무기 도입 논란, 의회 파장 예고라는 제목으로요. 라이넨 위원장이 신문을 펼쳐 보여줬어요. 사진까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우리도 대응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차관님을 급히 부른 겁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긴급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내일이라고요?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누가 질의할 예정입니까? 카르보넨 의원이 주지르자고 좌파 동맹의 미카 훈틸라 의원도 합세했어요. 그리고 라이넨 위원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누구 말입니까? 유럽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에요. 브뤼셀과의 관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좌파 동맹까지 가세했다는 건 상당히 조직적인 반대라는 뜻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당 내 이탈까지 생긴다면 우리 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확실한 지지 의원은 15명 정도입니다. 중도 성향이 20명, 반대가 8명이에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중도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님, 중도 의원들의 주요 우려사항은 무엇입니까?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럽과의 관계 악화, 둘째는 한국 무기의 신뢰성, 셋째는 장기적 안보 전략과의 부합성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우려들이었어요. 그럼 이 3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준비해야겠군요. 그날 밤 저는 밤새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려에 대해서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사례를 들었어요. 이들도 한국 무기를 도입했지만 유럽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 우려에 대해서는 터키와 인도의 실전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시리아 작전과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에서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줄 계획이었어요. 세 번째 우려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현실적 위협과 기존 유럽 무기의 한계를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드디어 의회 국정감사장에 들어섰습니다. 200석 규모의 의회 본회의장이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헬레나 카르보넨 의원이 첫 번째 질의에 나섰습니다. 차관님, 한국 무기 도입 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내려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의원님,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리의 안보 환경이 급변했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기존 유럽 무기로는 우리의 방어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카르보넨 의원이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의원님, 한국 무기는 이미 16개국에서 검증받았습니다. 터키, 인도, 폴란드, 호주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터키군이 시리아에서 K9 자주포를 사용한 결과 기존 독일제보다 명중률이 30% 높았습니다. 의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인도군도 파키스탄과의 분쟁에서 한국 무기를 사용했는데 고도 4,000m의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좌파 동맹의 미카 훈틸라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차관님, 그럼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를 보세요. 이들도 한국 무기를 도입했지만 나토나 EU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이들 국가의 방어력이 강화되어 유럽 전체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들의 반발은 자신들의 무기 판매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를 걱정한다면 왜 지금까지 3년씩 걸리는 납기와 2배 비싼 가격을 제시했을까요? 의회장의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카르보넨 의원이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차관님, 하지만 한국은 분단 국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의 무기에 의존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이 질문에 저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원님, 바로 그 점 때문에 한국 무기가 더 우수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은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실전에 최적화된 무기를 개발해왔어요. 평화로운 유럽에서 만든 무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박물관에 전시할 무기가 아니라 진짜 적을 막을 수 있는 무기예요. 의회장의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도 성향의 라우리 켑코넨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한국 무기의 장기적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중도 의원들의 핵심 우려사항 중 하나였거든요. 의원님,
한국 측에서 20년간 완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계약서를 들었습니다. 부품 공급, 기술 지원, 정비 교육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핀란드 내 생산 라인 구축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개꼬넨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어떠한가요? 독일제 대비 절반 가격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2배 많은 무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이때 여당 소속 페터 오스카리넨 의원이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님, 저는 차관님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러시아가 우리 문 앞에 있는데 언제까지 유럽의 눈치만 봐야 합니까? 오스카리넨 의원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카르보넨 의원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차관님, 그럼 만약 한국이 중국과 갈등을 빚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그럼 독일이 러시아와 갈등을 빚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현재 독일은 러시아 가스 의존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변화가 필요해요. 마침내 질의응답이 끝났습니다. 의장이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 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긴장의 순간이었어요.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일어서는 의원들을 세어봤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먼저 일어섰고 이어서 중도 의원들 중 일부가 일어났어요.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의원들이 일어섰습니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찬성 103표, 반대 97표로 승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회장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6표 차이였지만 어쨌든 승리였어요. 표결이 끝난 후 여러 의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중도 의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옳은 선택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일부 야당 의원들도 격려해 줬어요. 차관님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의회를 나오면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한국 무기 도입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국방부에서 최종 도입 결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K9 자주포 48문, FA-50 경공격기 24대, 천무 다연 장로켓 실입 2대 도입 계약서. 제 서명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이건 단지 무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핀란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1939년 겨울 전쟁의 교훈을 잊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한국이라는 믿을 만한 파트너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 아이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힘들었죠. 네, 하지만 보람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질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헬싱키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핀란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요. 2024년 3월 핀란드 북부 라플란드 지역에서 나토 연합군 북극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드명 노던 윈드 작전이었어요. 영하 2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합동 훈련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14개국에서 온 2만 5천 명의 군인들이 참가했어요. 저는 훈련 참관단의 일원으로 현장에 나가 있었어요. 로바니에미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소단콜라 훈련장이었습니다. 차관님, 오늘이 우리 한국 무기들의 첫 번째 실전 테스트네요. 핀란드 육군 참모장 아르토 라티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긴장되네요.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어요. 아무리 좋은 스펙이라고 해도 실제 작전에서는 어떨지 모르거든요. 특히 이런 극한 추위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라플란드의 3월은 시베리아 못지않게 혹독했어요. 북극 훈련장에는 각국의 최신 무기들이 집결해 있었어요.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 독일의 레오파드 2A 전차, 프랑스의 시저 자주포, 영국의 챌린저2 전차, 그리고 우리의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어요. 유럽의 거대한 무기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작고 단순해 보였거든요. 훈련 시작 30분 전입니다. 지휘소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쌍안경을 들고 K9 자주포 진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포병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추위에도 불구하고 모든 움직임이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장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전기로 물어봤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어요. 포대장 요한 베르텔슨 중령이 보고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셈이었거든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상의 적군이 북쪽에서 침공해오는 시나리오였어요. 러시아의 침공을 가정한 현실적인 훈련이었습니다. 먼저 FA-50 경공격기들이 출격했습니다. 활주로에 쌓인 눈을 뚫고 이륙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경쾌하게 날아올랐어요. 와, 저런 추위에서도 이렇게 빨리 이륙이 가능하네요. 옆에 있던 독일군 관측관 한스 밀러 대령이 감탄했습니다. 네, 한국 경공격기는 혹한 환경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엔진 예열 시간이 독일제의 절반도 안 걸려요. 실제로 독일 토네이도 전투기는 예열에만 20분이 걸렸는데 FA-50은 5분이면 충분했어요. 20분 후 지상 포격 임무가 시작되었어요. K9 자주포가 먼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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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간격으로 연속 사격이 이어졌어요. 영하 25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리듬이었습니다. 명중, 표적지에서 관측병이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포탄부터 정확히 목표를 맞췄더라고요. 35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타격한 거였어요. 이어서 프랑스 시저 자주포가 사격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포탄은 빗나갔어요. 추위 때문에 사격 통제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포탄에서야 목표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흥미롭네요. 미군 장성 존 메카시 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자주포의 명중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른 표적들에 대한 사격이 이어졌어요. K9은 15발 중 14발을 명중시켰고 프랑스 자주포는 15발 중 9발만 맞췄습니다. 독일 자주포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추위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K9의 명중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요. 나토 훈련단장 스벤 올센 중장이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나요? 미군 대령이 물어봤습니다. 네,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요. 우리 포대장이 설명했습니다. 바람, 온도, 습도뿐만 아니라 지구 자전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보정해줍니다. 더 놀라운 건 지속 사격 능력이었어요. K9은 2시간 동안 계속 사격해도 성능 저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자주포들은 1시간 정도부터 명중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포신 과열 때문인가요? 저는 기술장교에게 물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추위 때문에 기계 부품들이 수축하면서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K9은 왜 괜찮은가요? 포신 냉각 시스템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극한 환경용 특수 윤활유를 사용하거든요. 오후에는 기동성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눈 덮인 험한 지형을 통과하는 훈련이었어요. 특히 라플란드의 툰드라 지형은 세계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환경 중 하나였습니다. K9이 첫 번째로 출발했습니다. 눈 속을 헤치며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궤도가 눈에 파묻히지 않고 매끄럽게 전진했습니다.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네요. 노르웨이군 대령이 말했습니다. K9의 엔진 출력이 1000마력이거든요. 그리고 궤도도 극한 환경용으로 특별 제작됐어요. 우리 기술진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독일 레오파드 자주포가 같은 코스를 달렸는데 K9보다 30% 느렸어요. 프랑스 시저는 아예 중간에 눈에 빠져서 견인차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네요. 프랑스군 관측관 피에르 뒤퐁 대령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한국 자주포가 이렇게 우수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에는 야간 작전 훈련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 목표를 탐지하고 타격하는 훈련이었어요. 라플란드의 3월 밤은 거의 20시간 가까이 계속되죠. FA-50 경공격기들이 야간 출격했습니다. 열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이용해서 지상 목표를 찾는 임무였어요. 목표 발견, 공격 개시합니다. 조종사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정확한 폭격이 이어졌어요. 15개 목표 중 14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와, 야간 작전 능력도 뛰어나네요. 영국군 조종사가 감탄했습니다. 한국 경공격기의 센서 성능이 어떻게 되나요? 최신형 아이플리어프엘 IR 시스템과 다기능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요. 우리 공군 조종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독일제보다 해상도가 40% 높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에는 종합 시나리오 훈련이 있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복합 임무였어요. 적의 대규모 기갑 부대가 침공해오는 상황에서 공중과 지상이 협력해서 저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FA-50 경공격기들이 먼저 출격해서 적 전차들을 공격했어요. 이어서 K9 자주포들이 집중 포격을 가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공중 공격과 지상 포격이 시간차를 두고 정확히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정밀한 공지 협동은 처음 봅니다. 미군 장성이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무기들 간의 호환성이 정말 뛰어나네요. 실제로 우리 무기들은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 무기들은 각각 다른 시스템을 사용해서 연동이 어려웠어요. 훈련이 모두 끝난 후 성과 분석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무기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자리였어요. 나토 훈련단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9 자주포의 명중률은 93%로 다른 자주포들보다 평균 40% 높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기동성 면에서도 다른 자주포들보다 25에서 35% 우수했습니다.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FA-50 경공격기의 가동률은 98%였습니다. 극저온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이륙 준비 시간은 다른 전투기들보다 50% 빨랐고 작전 지속 시간은 1.8배 더 길었습니다. 프랑스군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독일군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용비용 면에서도 한국 무기들이 월등했습니다. K9의 포탄당 운용비는 기존 자주포의 55% 수준이었고 FA-50의 비행시간당 비용은 35% 낮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나토 장성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놓치고 있었던 거지? 그 말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회의와 압박, 비웃음이 떠올랐거든요. 프랑스의 견제, 독일의 우려, 야당의 비판, 언론의 매도. 하지만 우리는 웃지 않았어요. 복수하는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증명했을 뿐이었어요. 한국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무기 추가 도입을 검토해야겠어요. 노르웨이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독일 관측관도 인정했어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미군 장성의 반응이었어요. 차관님, 미국도 한국 무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특히 가성비 면에서 탁월하더군요. 우리도 예산 압박이 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국방장관님께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관님, 훈련 결과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모든 면에서 한국 무기가 유럽 무기를 압도했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이 뛰어났습니다. 장관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선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된 거군요. 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비판할 수 없을 거예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플란드의 새하얀 설원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한국 무기들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무기들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었다는 것도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의심과 비판은 사라질 거예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명중률 40% 향상, 작전 지속 시간 1.8배 증가, 운용비 35에서 45% 절감. 이런 결과 앞에서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핀란드의 파트너십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을 느꼈어요. 증명의 단계에서 신뢰의 단계로 넘어간 거였습니다. 북극 훈련이 끝난 지 2달 후 유럽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노르웨이였어요. 차관님, 노르웨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저는 놀랐어요.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유럽 무기를 선호하던 나라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검토한다고 하나요?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 모두요. 북극 훈련 결과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어서 더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체코에서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체코 국방부에서 한국 경공격기 기술 설명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체코까지요?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슬로바키아도 한국 무기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무기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나라들이 이렇게 빠르게 태도를 바꾸다니.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보도였어요. 차관님, 이 기사 보셨나요? 참모가 프랑스 르몽드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 무기가 새로운 기준이 됐다. 유럽 방산업계, 한국 모델의 주목. 불과 몇 달 전까지 한국 무기를 비판하던 그 프랑스 언론에서 나온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라플란드 북극 훈련에서 입증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은 유럽 방산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가격 대비 성능, 신속한 납기, 우수한 운용성을 모두 갖춘 한국 무기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 방산업체들에 대한 비판까지 나와 있었어요. 프랑스 방산업체들은 안일한 독점적 지위에 안주해왔다. 이제 한국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저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프랑스가 이런 기사를 낸다고요? 더 놀라운 건 경제적 변화였어요. 차관님, 파리 증시 소식입니다. 경제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프랑스 주요 방산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어요. 얼마나요? 달레스는 18%, 사프라는 15% 떨어졌습니다. 탈레스도 12% 하락했고요. 반대로 한국 방산기업들의 주가는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5% 이상 올랐고 한국항공우주산업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어요. 시장이 이미 답을 내린 거였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기술 협력 분야에서 일어났어요. 차관님, 한국 기업들이 유럽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과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네요. 이제는 한국이 기술을 전수해주는 입장이 된 거였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유럽 기술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협력하나요? 디지털 생산 시스템, 자동화 공정, 그리고 극한 환경 대응 기술이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나토 본부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회의 시작 전 복도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기 도입 기준을 바꿔야 할 때 같은데 독일 차관이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탈리아 대표가 물었어요. 브랜드나 전통보다는 실용성과 효율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국 무기도 적극 검토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라고 하면 코웃음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배우자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회의 중에도 한국 관련 언급이 여러 번 나왔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모델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차관이 발언했습니다. 빠른 납기와 합리적 가격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영국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생산 시스템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대표까지 한국을 언급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고객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르코르니 장관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조로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차관님,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체코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슬로바키아 대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FA50에 대한 기술 설명회가 가능할까요? 가장 놀라운 건 독일의 변화였어요. 차관님, 개인적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독일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요. 우리도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독일이 한국에게 배우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 무기를 검토할 때의 회의적인 마음, 서울에서 느꼈던 놀라움과 감동,
나토 회의에서의 치열한 논쟁, 의회에서의 외로운 투쟁, 그리고 북극 훈련에서의 완벽한 증명. 모든 과정이 의미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믿음을 무기로 만든 나라였어요. 고객에 대한 믿음, 기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 그들은 70년 전 핀란드의 작은 도움을 기억했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믿었고 실전에서 그 믿음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변화하는 미래를 믿었고 새로운 방식으로 방산업을 재정의했습니다. 다음 날 핀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국방장관님께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관님,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어요. 이제 모든 나라가 한국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장관님이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우자 역할을 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결국 미래를 바꾼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기내창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구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에게 의외의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연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품질, 가격, 납기, 서비스 모든 면에서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거예요. 한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방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리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 우리 핀란드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으니까요. 헬싱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차관님, 한국 무기 도입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예요.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핀란드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우리의 미래도 저 하늘처럼 맑고 밝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이 정말 운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잡은 우리의 결정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꿨어요. 이제 한국과 핀란드는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닙니다. 공동의 가치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70년 전 우리가 보여준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한국의 마음과 현실적 선택을 한 우리의 용기가 만나서 역사를 바꾼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따라하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글로벌 방산업의 새로운 리더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변화의 산증인이자 동참자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에요. 70년의 세월을 건너 이어진 한국과 핀란드의 우정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저는 단순한 관료가 아니라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